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태극기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2018년 2월 1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최서원, 안종범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세 사람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 재판은 바로 대통령 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재판의 선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재판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법정은 진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구속되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신 그날 작년 5월달 그 무렵처럼 진짜 법정에 굉장히 사람도 많았고 카메라도 많이 나왔고 엄청나게 관심을 끄는 다시 국민들의 다시 관심을 받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소위 특검 쪽하고 검사들하고 합쳐가지고 14명이 오늘 출석을 했고 변호인들도 오늘 11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앉을 수 있는 이 방청석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 일반 방청객은 추첨을 통해서 뽑힌 30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보도진과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판에 들어가면서 저는 사실 이 형량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형량 문제는 어쨌거나 그건 뭐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기자인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재판에서 김세윤 재판장의 이 재판 서울형사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의 이 재판에서 참 세 가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세 가지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법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딱 하나 첫째는 그겁니다. 태블릿 PC입니다. 자, 태블릿 PC가 최서원 피고인이 선거냐 아니냐 딱 그 부분이에요. 이게 뭐 증거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태블릿 PC가 뭡니까? JTBC에서 보던 이 태블릿 P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입니다. 아니 JTBC는 이 최서원 피고인이 이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그 역사적인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하루 전에 받아보고 그리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하고 소위 대통령을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그런 구도다 하는 그 조작의 도구가 태블릿 PC라고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과연 최서원 씨께 맞느냐 아니냐 그 부분을 두고 1년간 다툼 끝에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과 감정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드레스덴 연설문 이 태블릿 PC로 수정 안 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복수의 사람이 사용했다. 최서원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다. 그렇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 피고인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딱 세 가지를 검찰이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 태블릿 PC 속에 최순실 셀카 사진이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셀카 사진은 JTBC가 손 있는 부분을 자르고 보도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지 셀카 사진이 아닙니다. 소위 장승호의 딸 어린애 딸이 그냥 쿡쿡쿡쿡 눌리면서 태블릿 PC의 그 사진 부분을 쿡쿡쿡 눌리면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의 최순실 셀카 사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 제주도 동선이 일치한다. 최서원 피고인이 제주도 간 거, 2012년 8월 15일 날 제주도 간 거, 그때 태블릿 PC도 제주도 따라갔다. 근데 그것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치 정보 다 뒤져보니까 최서원 피고인보다도 먼저 제주도에 간 사람이 이걸 갖고 있더라. 이건 최서원 피고인이 아니다. 하는 것도 다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독일 영사콜이에요. 자, 최서원 피고인은 2012년에 4번, 2013년에 4번, 그러니까 모두 8번에 걸쳐서 2012년, 13년 독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뭡니까?
딱 한 번 태블릿 PC에 독일 영사콜이 있더라. 그럼 나머지 7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7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한 번 있는 거 봐가 이게 최소한 거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위 검증과 감정, 포렌식 보고를 통해 가지고 다 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세현 재판장은 이 사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 대통령 탄핵 시발점이 태블릿 PC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언급을 하셔야죠. 최소한 피고인이 쓴 거다 아닌 거다. 오늘 그 판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판단을 기대하고 갔는데 결국은 안 합니다. 물론 이 판결문을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문 그 정영식 부장판사께서는 그 판결문이 165페이지에 이를 만큼 방대하지만은 그래도 A4 용지 19장으로 자, 소위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판결의 핵심 내용을 쫙 기자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쓰는데 참고하라고. 그리고 정확한 기사를 쓰도록. 그런데 김세현 재판장 오늘 그것도 안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도 없고 그냥 법정에서 내가 떠드는 것들 그러니까 재판장께서 읽는 거 판결 이유 다음에 판단 근거 이런 거 듣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결물이 없다 보니까 야 진짜 태블릿 PC 혹시 판결문 다른 어디 구석에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막 그런 기대는 갖고 있는데 마지막 판에 그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그러니까 이런 죄는 되는데 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저는 태블릿 PC는 최소한 피고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작해서 형을 이래 감량한다 하는 그런 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태블릿 PC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거 보고 저는 엄청나게 오늘 실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태블릿 PC 다음으로 제가 딱 신경 쓰고 들었던 거는 안종범 수첩입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안종범 수첩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본인이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그 소위 국정농단 사건 터질 때까지 자기가 쓴 거 그 수첩이 있다. 근데 그 수첩 속에는 소위 2015년 7월 24일, 25일 대통령과 재벌총수 7개 재벌총수의 면담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안종범 수석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김건희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가 새롭게 작성한 17건의 업무수첩. 그게 이른바 신업무수첩입니다. 아까 그 구업무수첩이고 이 신업무수첩입니다. 이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안종범 수석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작성한 겁니다. 자, 정영식 부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예요. 거기서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세현 재판장은 증거능력 있다. 물론 직접 증거능력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 표현 안 쓰고 오늘 표현은 뭐라고 이제 했느냐면은 그 간접 증거가 된다. 정황상 정황 증거로서 뭐 간접 증거로 인정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고등법원 부장께서 증거 아니라고 했는데도 오늘 증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좋습니다. 그것도 판결문을 보면 자세히 드러날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박원호입니다. 대한승마협회 전무, 전 전무 박원호. 박원호 진술. 이 박원호 진술 때문에 뭐 승마 공준이 상주 승만이 별의별 유언비가 돌았는데 이 박원호 진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김세현 재판장이 판단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영식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는 박원호 진술 거의 다 인정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시도 그 내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세현 재판장은 오늘 박원호 진술 엄청나게 인용을 합니다. 김세현 재판장 재판에서는 진재수 과장도 나왔습니다. 진재수 과장이 나가 박원호 진술 그게 소위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재판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세윤 판사님은 뭐 촛불 세력들한테 무슨 지시를 받았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희가 분노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저는 이 점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첫째 뭐냐? 1심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시를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김수현 재판장이. 왜 그럴까? 박은호 진술 때문에 바로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위 삼성전자에서 콰스포츠로 한 용역 대금 36억 3484만 원, 3484만 원은 뇌물이 맞다. 그렇게 정영식 부장 판사께서는 그렇게 이제 판결하셨습니다. 36억 그 부분 용역 대금은 뇌물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살시도는 삼성 거고 이건 전혀 뇌물이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김수영 부장은 여기에다가 이 36억에다가 다시 36억을 더 보태가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마리 말, 살시도, 소위 말해가 비타나 라우싱 그 세 마리 말, 이 말 이것도 최순실한테 갔다. 이건 뇌물이다. 말 세 마리 값, 말값하고 그 보험료 그래 그 합쳐가지고 36억 5,943억 3천만 원이 36억 5,943만 원이 소위 말해가 이것도 뇌물이다. 자, 삼성 뇌물을 특검에서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213억이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의식 부장이 36억으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또 김수현 재판장은 이미 용역 대금 36억에 말값 36억 보태가지고 72억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그 판단의 근거는 결국 박원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 그 두 사람의 진술을 갖고 이거 뇌물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정영식 부장판사께서는 정영식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재판장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뇌물이다. 고법부장 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완전히 똑같은 걸 갖다 놓고 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 재판할 때 그 김세윤 판사가 네, 다른 재판도 뭐 끝난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기록을 하나도 안 봤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마에서 213억을 특검이 주어간 213억을 깎는 대신에 36억에 36을 플러스 해가지고 72억으로 딱 올렸습니다. 김수현 재판장이. 그 다음에 소위 미르 재단하고 이런 부분 영재센터 이거 전부 다 이거 지금 남용도 안 되고 뇌물 안 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새로 첨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없는 건데 사실 저도 혹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마음.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롯데 70억, SK 89억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롯데 70억이 뭐냐? 공소장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2016년 3월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지속 등 롯데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리고는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 재단에다가 75억 내라라고 했다. K스포츠 재단 뭐 때문에 무슨 명목으로? 하람 체육시설, 하람이라는 곳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70억을 받았다. 그러고 난 뒤에 K스포츠 재단 70억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뇌물이다. 그러면서 뇌물 70억을 더 올린 겁니다. 자, 고등법원 쪽에서는 뇌물 액수 팍팍 줄여놨는데 1심 법원에서는 없는 뇌물 지금 다시 또 올린 거예요. 70억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이 뇌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재벌 총수가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도 모자를 파네. 오늘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SK그룹입니다.
SK그룹 89개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자, 최소한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 공모하여 SK그룹 회장 최태원으로부터 워커힐 면세점 사업 지속, 다음에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관계 당국의 승인 등 SK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SK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 등의 K스포츠재단에다가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해외 전지훈련 사업 이 명목으로 89억 원을 공여받기로 했다가 미수에 그친 거예요. 받지도 않은 거예요. 왜? SK 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뭐 청와대 지시도 안 했고 아무 관련 없으니까 그냥 돈 줄이자 깎자 이러다가 결국 없는 걸로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89억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고영태가 아니었었나요? 예? SK그룹은 여기 전 고영태, 노성일 그리고 박헌영입니다. 자, 가이드러너 사업이 뭐냐? 가이드러너 사업이라는 게 시각장애인들이 운동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 사업이에요. 박은영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박은영 과장이 막 자기 아버지를 왜 가지고 막 경서 승계의 가이드러너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전체 사건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롯데 70억 사건, SK 89억 사건은 다음 이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이 판결문 입수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김세훈 재판장은 삼성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가 이런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을 다 털고주면서 새로운 그 70억, 89억 올려가지고 뇌물 액수를 굉장히 뇌물 액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형량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이분이 피해가는구나. 핵심을 바로 이야기를 못하고 피해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오늘 이경재 변호사께서 이제 많은 보도진들 앞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광장의 열기가 살아있다. 광장의 열기가 뭐야? 뭡니까? 촛불광장이에요. 촛불광장의 열기 아직도 살아있다. 자,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소위 집행유예로 딱 풀어주고 난 이후에 SNS나 언론이나 보세요. 댓글 보세요.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 정영식 판사를 뭐 탄핵하고 뭐 적폐가 어떠니 참 진짜 촛불의 그 참 정영식 판사 지금 몰아붙이고 하는 결국 이런 불이기 때문에 김세훈 재판장도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참 굉장히 좀 뭐랄까 막 겁을 먹지 않았느냐 하는 바 느낌도 좀 들고 사실 2월 13일 날 최소한 피고인의 이 선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딱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선고 내용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탁 주는 거예요. 나와서 12년에서 15년 정도가 선고되는 게 바람직하다. 12년에서 15년. 김세훈 변호사 엄청 기원 받겠어요. 김세훈 재판장, 변호사 네, 김세훈 재판장. 재판장님 아주 기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딱 오늘 아예 12년에서 15년 소위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어이구 김세훈 재판장 그게 20년을 오늘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재판에서 참 두 가지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프닝이 있냐? 김세훈 재판장이 소위 이제 재판 오후 2시 10분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2시 20분부터 이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2시간입니다. 4시 25분까지 막 읽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결국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그 어떤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잠시 자리를 좀 비워달라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피고인은 나가 있고 그동안에 다른 또 판결을 읽고 하는데 2시간 동안 법정에서 한 번 또 휴정도 없이 막 판결문을 다 읽었습니다. 빨리 도망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판결문을 다 읽고 난 뒤에 판사가 당연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한다면은 항소 기간을 고지합니다. 자, 이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에 7일 이내에 피고인 여러분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이걸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뭐 고지 안 한다고 물론 제가 되고 하는 건 아닌데 자, 재판 끝났습니다. 자, 김세훈 재판장 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법정에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 마무리하고 끌어 나왔습니다. 법원에 오늘 뭐 굉장한 법정 소위 법원에 직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혹시나 사고 날까 싶어서 법원 직원들이 막 나가라고 난리 쳤습니다. 기자들도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저도 뭐 자꾸 난리 나가라 하니까 저도 나왔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김세훈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돌아가지고 최소한 피고인 올라오라고 하고 신동빈 피고인 올라오라고 하고 안종범 피고인 올라오라고. 그 시간에 신동빈 회장은 이제 뭐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소위 말해가 이제 구속 수감 절차 그걸 밟고 있었던 거예요. 보성 수갑차고 보성기 묶고 하는 거. 그거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을 풀고 법정에서는 이제 수갑하고 이 호성줄을 풀게 돼 있으니까 그걸 풀고 급히 올라온 거예요. 이 세 사람 앉혀놓고 김세윤 재판장이 소위 이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받은 지 일주일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한다는 그거 고지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윤 재판장께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평소에 재판장 같은 건 딱 하고 그 항소문 언제까지 항소기한 고지하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법정을 나갔다가 실수했구나 싶으니까 다시 들어와가 저 가는 피고인들 다시 불러가 참으로 하는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말해서 김세윤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인간인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아니고 이제 자리를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서 촛불이니 뭐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법률가로서 살아왔으면 자기 직업 윤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아니 이런 판결을 하려면 뭐하러 재판을 해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김세윤 재판장이 이제 판결 소위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 재판부가 소위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이렇다는 판결을 쫙 설명해 가는데 제가 재판장 옆에 이제 저 오른쪽에 판사가 한 분 앉아 있고 그리고 왼쪽에도 판사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이 판사를 우리가 주심이라 합니다. 이 주심인데 이 주심을 이제 재판장이 오른쪽에 앉았다가 우배석 판사 그리고 주심이란데 주심 판사 얼굴이 보니까 그러니까 판결하고 당당하면 딱 앞을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표정 관리 딱 하면 되는데 막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 지금 기자니까 전지 이 판사들 배석 판사들의 이 표정을 쫙 봤는데 아니 주심 판사 우배석 판사가 와 표정이 영 안 좋고 막 뭐랄까 좀 이 재판장 이 판결문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한다고 할까 막 그런 막 인상을 막 짓는 걸 보면서 참 내부에서 이 판결문 그러니까 합의부 아닙니까? 3명의 판사가 결국 합의를 합니다. 선고하기 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쉽지 않았구나. 그래서 참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우배석 판사께서 오늘 너무 뭐 인상을 좀 막 하고 있어가지고 기자인 저로서는 재판부 내부에 좀 이 불협화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또 이 김세윤 재판장이 이 최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위 몇 가지를 무죄를 줬습니다. 몇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최소한 피고인이 뭐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 그거 뭐 건설한다고 하면서 소위 주식을 받았다 하는 거 알선수재다. 이거 무죄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무죄가 되고 그다음 영재센터 설립에 돈 받은 그것도 무죄됐고 그다음에 소위 WK 사실 이 WK가 최소한 피고인의 회사냐 고영태의 회사냐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주장한 뭐냐 최소한 피고인이 WK 회사를 K스포츠재단이 2016년 1월 13일 날 설립됩니다. 바로 하루 전날 1월 12일 날 WK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K스포츠재단의 돈 288억을 그냥 빼먹으려고 했었다 하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구도로 아는 게 WK입니다. 그래서 소위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7억을 먹으려 했는데 미수에 거쳤다 하는 게 특검의 공소 사실입니다. 아니
WK가 최소한 거고 소위 K스포 재단이 최소한 씨가 소위 말해가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다 임명을 했으면은 그것도 자기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 돈을 먹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근데 이것도 소위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다 하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WK하고 최소한 피고인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뭐 오늘 그런 논리적인 모순도 좀 있었고. 저는 또 하나 이해 못하는 예. 게 영재센터에서 그 예. 장시호랑 김동선 그 운동선수가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하면서 자본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5천만 원 빌려준 거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최순실이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과정을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위 영재센터가 이제 사단법인 만들 때 그럼 사단법인 자본금이 없다 하니까 그 뭐 최소한 피고인 돈이 갔다는 거 그거는 다 나왔어요. 사실관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뭐 설명하는 거 그거는 뭐 별 관계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오늘 그 보면서 뭐 영재센터는 이게 핵심은 아니었어요. 핵심은 아니고 또 직권 남용 부분 그러니까 직권 남용 권리행사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재판부가 그건 전부 다 무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보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뇌물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최초의 검찰이 최소한 피고인을 소위 말 구속시킬 때는 직권남용 강요로 구속을 했습니다. 비리재단 K스포 재단에 소위 말해 돈 내라 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어떻게 하냐? 뇌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니 직권남용이나 강요는 거의 같은 뇌물인데 뇌물은 공무원에 해당되다 보니까 최소한 피고인은 민간이니까 이게 직권남용 강요 아니냐. 그래서 이 뇌물로 다시 기소하는 거는 이중기소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중기소가 되면은 선고할 때 이거 다 털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재판부에서 그냥 소위 직권남용은 다 무죄다. 그러나 강요는 유죄다 하면서 뇌물도 유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중기소 인정 안 한다 재판부가. 그래서 그런 판결도 보면서 야 이건 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듣기에도 아니 좀 이상하다 하는 왜 또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미 판결 난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하는지 막 그런 의문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 검찰이 작년에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서 한 것 중에도 보면은 전부 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제가 몇 번 재판에 가봐서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어떻게 공모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검사나 변호사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공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마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박원호 진술 박원호가 최소한 피고인으로부터 승마협회 회장사를 말이지 한국화력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거 그 진술도 믿을 수 없지만은 자 그러면 미르재단하고 K스포 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최소한 어떻게 공모했느냐. 자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아니 재단 설립 내가 이야기 안 했다. 안종범이가 와가지고 아니 정경련에서 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 도와줄 거 좀 도와줘라 라고 했지 내가 뭐 재단 설립 그건 강조 안 했고 그리고 재단 설립을 그렇게 급속도로 했다는 걸 알았으면 못하게 막았다. 대통령께서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더욱 재판부 이야기 그거예요. 안종범 진술을 읽는 거예요. 안종범은 2015년 10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의 리그창 총리가 10월 곧 조만간 방한한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재판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조사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종범 진술 내용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리그창 총리가 방한하니까 총리 방한 전에 재단을 만드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은.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피고인은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종범 수석도 정호성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정호성한테 들었으니까 이거는 최소한 피고인이 정호성한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럼 정호성 이를 대통령한테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한테 온 것이고 이건 추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검찰이 정호성 피고인한테 물어봐야죠. 아래 당신 그 안종범 수석한테 리거창 총리 오니까 말이야 거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문화재를 빨리 만들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대통령 공보 여부 안종범 말만 믿고 한 거지 그 증거 그거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저도 아직 판결문 안 봤습니다. 오늘 제가 법정에서 참 2시간 동안 열심히 적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한테 소위 말해가지고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결국 1심 선고가 3월에 4월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선고될 거냐 이거죠. 저 대통령 보십시오. 이거 말고 최소한 피고인이 지금 갖고 있는 이죄 말고도 블랙리스트 그것도 있죠. 그게 뭐 CJ 이미경 회장 그 뭐 퇴진 그 이야기도 있죠. 뭐 특수활동비도 있죠. 뭐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 형량은 제가 보기에도 거의 막 무기징역 그런 수준입니다. 대통령 선고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그래도 김수현 재판장 우리 믿읍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사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틀렸고 대통령의 판단이 옳으셨습니다. 왜 옳았냐? 대통령께서는 이미 2017년 작년 10월 13일 날 재판 거부를 선언하신 거예요. 16일 날. 10월 16일. 10월 예, 재판 거부를 선언하신 거예요. 10월 13일. 예. 왜 거부를 선언하셨느냐? 아니 두 번째 구속영장 6개월 동안 선고를 못하니까 결국 두 번째 영장 딱 청구하는 걸 보고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 내 재판 안 나가겠다. 대통령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이 재판은 내가 솔직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무리 내가 돈 먹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께 돈이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뭐 안종범 있죠. 김종이 있죠. 장택이 있죠. 이런 사람들 진술 그 허위 진술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소위 권위만 손상됩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무기징역 때리려면 때리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어제 제가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이고 이미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참 불보듯이 뻔한 사건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재판 포기다. 그럼 재판 포기는 뭐냐? 결국 항소 포기예요. 그러니까 1심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1심 좋다. 자, 최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서면으로 한 줄 써낼까 말까. 그래 법정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자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최소한 피고인이 징역 20년 먹었는데 뭐 30년을 때리든 무기징역을 때리든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하신 선고를 하고 판결문 송달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장은 변호인이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입니다. 항소장은 뭐냐? 딱 하나예요. 제가 항소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예요. 그럼 대통령께서 이 항소장 제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소 제출 안 하면 그건 항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 넣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대통령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검찰이 그리고 대통령한테 무기징역이라고 형이 선고된 마당에 검찰이 항고를 한다 칩시다. 그럼 뭡니까? 무기징역보다 더 센 형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대통령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예를 들어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 아이고 검찰이 이제 항고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검찰, 법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그거예요. 그러나 이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한테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하는 순간에 형이 확정입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은 결국은 서울구치소에 있지를 못합니다. 서울구치소는 미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수용되는 곳이고
형이 확정되는 사람은 소위 기결소라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소위 수용자 신분인데 이제 교도소 가게 되면 수형자 신분입니다. 형을 사는 사람. 그럼 교도소에 가시면 소위 말해서 노역도 해야 되고 같이 이제 올려야 됩니다.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 많은 변호사들이 결국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는 없다. 그건 법으로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럼 대통령이 선택할 건 뭐냐? 결단이다 이거예요. 결단. 본인의 결단밖에 없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적 생이요 생적 사라.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산다. 사적 생이요 생적 사. 살라고 마음먹으면 죽는다. 대통령께서 마음 그냥 비우시면 됩니다. 아 그래 사적 생이요 내 죽겠다.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카드 본인께서 결단해요. 결단할 카드 좋다. 내 항소 안 한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좋다. 내 당당히 감옥 생활하겠다 이게요. 뭐 그래 되면은 결국 옛날 그 뭐 의정부 교도소나 안양 교도소나 여주 교도소로 가시게 되는데 안양 교도소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곳입니다. 걸로 가시든지 뭐 그래 되겠죠. 그래서 오늘 최종 피고인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독자 여러분께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에 대통령께서 6개월 재판 받았을 때 저희는 다 했어요. 인민재판 거부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나마 뭐 원하지 않는 국선 변호인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 오늘 최소원 씨 그렇죠. 재판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예. 정말 세계 재판을 한 결과가 너무나 정말 전 세계 이름날 세계 재판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행동입니다. 행동 내지는 대항이 필요하지 우리가 뭐 재판부 욕하고 이럴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거짓과 진실도 새롭게 좀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진실 카페를 저희들이 개설하겠습니다. 진실 카페.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말고도 하나의 카페 이번 구정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카페 방을 만들어가 그 주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카페에는 소위 최종 피고인의 1심 판결문, 이재용 피고인의 2심 판결문, 관련되는 판결문부터 기록들, 그리고 소위 안종범 수첩이 왜 조작의 도구고, 태블릿 PC가 왜 조작의 요물이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글로서 남기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 그거를 여기에다가 바로 대답해주는 그런 광장으로 진실의 카페를 저희들이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최종 피고인 이제 1심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한 헌법재판소 판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형사 고발 민사 손해배상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얼마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지 그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게 인정이 되는 순간 대통령 사건은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심이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단심이지만은 재심 사유가 있을 때는 재심이 됩니다. 재심이 되면은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되시면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다 살아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이미 오늘 제가 그 선고 탁 보고 난 뒤에 물론 신동빈 회장은 완전히 막 표정이 참 어둡고 신동빈 회장의 그 변호사들 굉장히 어둡고 하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선 피고인은 오히려 무덤덤합디다. 뭐 옛날에 뭐 감옥에서 울고 웃자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최선 피고인이 고소인이 돼가지고 저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다음에 전역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주진우 김호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 고소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 저희 그 태극기 단체들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하나씩 잡고 언론을 통해서 허위 보도한 그 언론사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사실 자 대통령 사건을 최초에 보도한 게 TV조선입니다. TV조선이 미르재다는 말이지 대통령이 퇴임에 대비한 거다.
그 기사를 쓴 사람, 그 TV조선의 이진동 기자를 그동안에 얼마나 이경재 변호사가 증인 신청했는데 결국 안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런 기자도 이제 불러야 됩니다. 이게 진실을 밝히려면은 그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도다. 소위 말해 대통령 꼭두각 기사는 그 기사 쓴 기자, 그 기자도 불러야 됩니다. 법정에 부르든지 책임을 묻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해도 방법을 잘 모르니까 우 기자님께서 그런 걸 해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죠. 이제는 해야죠. 예, 이제는 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 재판은 저는 막 형량이고 막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딱 반드시 이 재판에서 확인해 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조작의 요물로 작용한 JTBC의 PC 보도, 그 진실, 안종범 수첩의 그 진실, 박원호 그리고 박상진 사장의 소위 허위 진술, 이거 바로 잡는 거, 이걸 바로 잡아야 이 사건이 바로 잡히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마지막 거는 뭐 대통령이 재판을 뭐 거절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음에 재판을 한다면은 그건 박원호 그거는 대통령께서 설사 항소 포기한다 하시더라도 이재용 3심 남았고 최소한 피고인이 2심 3심 남았고 소위 말해 안종범도 남았고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사건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기대를 갖고 보시고, 저는 어쨌거나 김세훈 재판장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오늘 이 판결을 보고, 그리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 뭐 제대로 판사로서 역할도 못하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걸 보고 오늘 진짜 조금 실망했습니다. 사실 뭐 김세용 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굉장히 얌전하면서 말도 뭐 잘 하는 데서 기대를 좀 안 하면도 없지 않지만 정말 오늘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법관으로서 어떤 사명감이 있는가 하는 걸 굉장히 느꼈고, 저 정도의 양식밖에 안 되는 걸 굉장히 느꼈고요. 오늘은 정말 이 나라 국민으로서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비참함까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이 아니고 2018년 2월 13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예. 자, 오늘도 전하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